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한정형외과 의사의 웹심포지엄의 진행을 맡은 동아ST 학술의학시 배주훈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웹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경우 하단 질문창에 입력해주시면 강의 후 약 10분간 Q&A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요통운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병원 정성근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성근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서울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럼 정성근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회원님들, 선생님들 모시고 요통운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대단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점심 드시고 다들 좀 졸리실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케이스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일인데요. 당시 몸짱 소리를 좀 듣던 4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워낙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해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직장 일이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헬스클럽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헬스클럽 못 갈 때는 사무실이나 집에서 이제 맨몸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푸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 문에다가 턱걸이 봉을 갖다 박아놓고는 이제 턱걸이를 열심히 한다든지 하는데, 헬스클럽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는 이제 헬스클럽에서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120kg 정도 이렇게 큰 역기를 들고는 스쿼트를 합니다. 스쿼트를 그냥 대충 하면 엉덩이 근육이 잘 안 붙기 때문에 아주 딥 스쿼트를 하는 거죠. 엉덩이를 끝까지 내리는 딥 스쿼트를 한 120kg 정도 하면은 이 역기봉이 이렇게 휩니다. 한 120kg 지면 출렁출렁하는 그 느낌이 산뜻하고 해서 열심히 스쿼트를 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막 저린 겁니다.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운동이 먹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회사에서 이제 회의를 끝나고 일어나는데 양쪽 다리가 저린 게 아니고 왼쪽 다리만 굉장히 저린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혹시 허리 디스크 아닌가 해서 이제 MRI를 찍어봅니다. 찍어봤더니 4번, 5번에 디스크 탈출증, 5번, 6번에 탈출증 있고, 지금 엑시얼 사진은 5S1 자른 겁니다. 그래서 S1 라디큘러 페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스쿼트는 하지 않고 윌리엄스 동작을 열심히 합니다. 특히 이 동작을 열심히 합니다. 마우스 보이죠? 네, 이 동작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하고 나면 시원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헬스클럽 가면 이런 운동을 이제 합니다. 이게 동영상이라서 안 되긴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운동이죠, 소위 말해서. 이런 운동. 복근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고요. 또 뭐 당연히 우리 많이 하는 동작 중에 뭐 이런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이 운동을 한 2년 계속 했는데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하루도 안 아픈 날이 없고, 앉았다 일어서면 허리 가운데가 퍽근하게 아프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볼펜 하나라도 죽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후에 다시 MRI를 한 번 더 찍어봅니다. 찍어봤더니 허리에 좋은 운동을 그렇게 해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기는커녕 더 디스크 탈출이 심해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참 황당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 케이스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하면 이게 바로 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중반에 아주 심한 요통, 그래서 사실 이때는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 가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 다 허리 다 아프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한 40대 중반쯤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하루 종일 허리가 아픈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우리가 하고 있는 허리에 좋다는 그 요통 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로백 페인의 디퍼런셜 다이너시스를 보면 그중에 97%가 메카니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뭐 인펙션이 있고 튜머가 있고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메카니컬한 로백 페인은 당연히
허리를 잘못 써서 아픈 거니까 허리를 잘 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세를 좋게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건데 이 메카니컬한 로백 페인이 왜 운동을 그토록 좋다는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아파지느냐 하는 게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로백 페인에 대한 논문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면 어큐 로백 페인에 대해서는 운동이 오히려 해롭다.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혹은 크로닉 로백 페인에 대해서도 운동을 해봤자 제너럴 프랙티셔너가 그냥 허리에 대해서 케어하거나 아니면 물리치료실에 가서 찜질 받는 거랑 큰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게 지금 2000년도에 그 결론입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도 허리 아픈 환자들 많이 보지만 허리 아픈 운동 많이 시켜도 엔세이드 좀 먹는 거, 여기 보이는 뭐 아셀렉스 같은 거 이런 엔세이드 드시는 거랑 혹은 뭐 에피듀랄 인젝션에 비해서 효과가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걸 아실 겁니다. 좋아지기는커녕 더 아파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요통 운동에 대해서 의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 이렇게 장님이 코끼리 만지게 하는 상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 아픈 사람들한테 운동을 시킬 때 뭔가 좀 비판적인 눈으로 우리가 시키고 있는 운동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2008년쯤에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흔히들 허리가 아플 때 주는 요통운동 시트입니다. 사실 저한테 가져온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받아온 걸 제가 이렇게 모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느 뭐 A 병원이고 이거는 뭐 K 병원이고 이거는 물리치료사 협회에서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보면 MGH 하버드 대학 부속병원에서 퓨전 서저리 받은 환자한테 줬던 거를 저한테 가져온 제가 2년 전에 그 환자한테서 받은 건데요. 제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한 가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윌리엄스의 굴곡 운동에 근거하는 허리 스트레칭, 즉 허리를 많이 구부리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서서도 구부렸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누워서 허벅지 잡아 당기는 거.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펠빅 틸팅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누워서 무릎 세우고 자기 허리로 방바닥을 눌러라. 이건 왠지 모르게 텔레비에 나오는 많은 선생님들이 텔레비에서 많이 가르치는 그런 허리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리를 구부리는 스트레칭이 하나의 큰 주종을 하나 이루고 또 하나는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막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일어나는 일이 한 40대 아주 열심히 일하던 그런 젊은 직장인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직장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운동을 너무 안 해서 허리가 아파지는구나.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한 달권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윗몸 일으키기를 해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인 거죠. 그럼 윌리엄스 플렉션 엑서사이즈는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내용인데 윌리엄스 플렉션 엑서사이즈는 1937년도에 달라스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으로서 그 만들었을 때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허리를 많이 구부리게 해가지고 허리가 익스텐전 되는 걸 막아주려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복근을 튼튼하게 하고 엉덩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윌리엄스 엑서사이즈입니다. 여기서 룸바 플렉션을 과도하게 하면서 룸바 익스텐전을 피하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옛날에는 요게 86년도 칼리에트고요. 제가 전공의 때 이제 공부했던 그 교과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허리를 이렇게 꼿꼿이 펴기 때문에, 즉 룸바 로도시스가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아줌마도 이렇게 역기를 들 때 허리를 꼿꼿이 해서 드니까 뒤에서 마귀가 와서 쿡 찌르면서 잘못됐다 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건 들 때 허리가 구부정해서 들면 오히려 소파 굿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허리는 이렇게 펴지면 아프고 구부러지면 안 아파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윌리엄스 운동을 많이 시켰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아마 선생님들도 이 부분은 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많은 스터디에서 생체역학적으로 룸바 로도시스가 있기 때문에 척추가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것이죠. 룸바 로도시스가 없는 상태에서 척추를 RBA로 누르는 것에 비해서 룸바 로도시스를 가진 요 커브 상태에서 누르면
그 눌렀을 때 버클링 되는 힘이 17배나 더 크다는 뜻이, 훨씬 더 강한 허리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이유는 바로 룸발 로도시스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의 이 체중의 중심 라인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움직이는 그 로테이션 센터, 그 인스턴테이니어스 센터 오브 로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순간적인 로테이션 센터가 바로 우리 몸의 중심 라인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간다는 그런 스터디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허리를 꼿꼿이 폈을 때 물건 들 때랑 허리를 꾸부정하게 물건 들었을 때 비교해 보면, 꼿꼿이 펼 때가 꾸부정할 때에 비해서 쉬어 로딩, 즉 리스테시스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쉬어 로딩이 10배 정도로 줄어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생체역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 실제로 클리니컬 데이터들도 보면 룸바 플렉션 스트레칭, 이 아가씨가 하고 있는 이런 거 해가지고 통증이 좋아졌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 더 허리가 더 아파지더라는 데이터는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려면 다리의 근육을 스트레칭해라, 허리는 절대로 스트레칭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리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허리까지 같이 플렉션 스트레칭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기를, 그럼 허리 아픈 사람하고 허리 안 아픈 사람하고 룸발 로도시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렇게 봤더니 반발입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이 로도시스가 더 커진다는 논문도 있고,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룸발 로도시스가 줄어든다는 그런 논문들도 있는데, 다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라서 이게 인과관계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경향성을 보면요, 자세히 보면 이게 나이별로 한번 대상자의 나이를 보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허리가 아프면 룸발 로도시스가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드는 사람일수록 허리가 아프면 룸발 로도시스가 줄어드는 걸로 봐서, 아마도 허리가 아플 때 룸발 로도시스가 증가되는 것은 젊고 튼튼한 친구들의 그 디스크의 건강도가 어느 정도 남아있고 근육 힘도 남아있는 친구들이 아마 프로텍티브하게 허리가 아픈 걸 좀 막아보기 위해서 로도시스를 증가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가 좀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건 제가 일반인들한테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이 할머니에 비해서 뒤에 있는 이 청자켓 입고 있는 아주머니가 훨씬 더 건강한 허리를 갖고 있는 게 한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의 손녀는 훨씬 더 건강한 허리를 갖고 있죠. 이렇게 로도시스가 아주 잘 정립되어 있는 친구죠. 이런 친구가 허리가 갑자기 아파졌단 말이죠. 그럼 이 손녀한테, 야, 너 이런 스트레칭 많이 해가지고 빨리 이 할머니처럼 돼 하는 그런 운동 레커멘드가 옳은 거냐는 거죠.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건 뭐 일반인들도 이 사진 한 번만 보여드리면, 허리를 구부리는 운동, 플렉션 스트레칭, 그게 결국은 윌리엄스 플렉션 엑서사이즈니까요. 그 운동을 시키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14년도에 구글 해봤습니다. 룸바 로도시스에서 구글 딱 치면요, 제일 위에 나오는 게, 내가 이 유튜브인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그 허리 통증을 유발시키는 룸바 로도시스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를 알려주마, 그런 게 나오고요. 여기도 보면 룸바 로도, 여기도 how to get rid of fix 룸바 로도시스를 어떻게 하면 치료하느냐가 여전히 구글링 하면요 3위 4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저 밑에 내려가면 퓨전 서저리 후에 룸발 로도시스가 없어지면서 그게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들도 보면 많은 부분에서 룸발 로도시스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쪽은 반대긴 합니다만 그런 운동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퓨전 서저리, 그때 한 80쯤 된 할아버지였습니다. 재미교포인데요. 그분이 가져온, 이것도 자세히 보면요, 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may need to tilt your pelvis. 네 펠비스를 뒤로 젖혀가지고 허리를 플랫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하버드 대학에서조차 룸발 로도시스를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상충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것도 사실 뭐 최근 일은 아닙니다. 56년도 로빈 맥켄지라는 친구가 뉴질랜드 물리치료사입니다. 이 친구한테 미스터 스미스라고 우리로 따지면 홍길동씨 같은 사람이 오는데 계속 다리가 아픈데 아무리 치료해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오니까 우리 보통 치료 잘 안 되는 환자 그렇게 열심히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마음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치료해도 계속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낫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맥켄지가 이제 미스터 스미스가 왔을 때 스미스 씨 뒷방에 가서 좀 엎드려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맥켄지는 뭐 전화도 좀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신문도 좀 읽다가 한 20분 후에 이제 뒷방으로 간 겁니다. 당연히 맥켄지 생각은 미스터 스미스가 편편한 침대에 엎드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누군가가 침대의 머리 부분을 이렇게 세워놨던 겁니다.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스미스 씨는 이제 자기 치료사가 하라니까 가서 엎드려 있었던 거죠. 허리를 뒤로 확 젖히고 그렇게 엎드려 있어서 깜짝 놀란 거죠. 그 맥켄지가 야 큰일 났다 이거. 이때만 해도 허리가 뒤로 젖히지면 다 아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빨리 내려오시라 괜찮냐 이랬더니 괜찮다마다 이제 허리가 안 아픈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맥켄지가 이런 맥켄지 동작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맥켄지 동작이 나오고 나서 MRI가 그때는 MRI 나중에 MRI 찍어보니까 허리를 뒤로 로도시스가 되면 포스테리어 애널루스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플랫백이 되면 이게 얇아지는 즉 뉴클리스 풀포서스가 뒤로 빠져나오려는 힘이 플랫백 때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걸 알게 되고요. 재밌는 것은 이게 78년도에 이미 카데바 스터디로도 했더군요. MRI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의학에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은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RCT를 합니다. 미국의 롱 그다음에 도넬슨이라고 맥켄지 바가 있습니다. 맥켄지를 아주 추종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허리 아픈 사람을 그게 익스텐전 좋아하는 사람 나누고 플렉션 좋아하는 사람 나눈 다음에 익스텐전 좋아하는 사람은 반을 나눠서 반은 플렉션 시키고 반은 익스텐션 시키고 플렉션 좋아하는 사람은 반을 나눠서 반은 플렉션 익스텐션 시켜서 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시킨 그룹이 훨씬 더 많이 좋아지더라. 그 이야기하면서 이게 맥켄지가 주장하는 바거든요. 뒤로 젖혔을 때 더 아픈 사람은 앞으로 막 구부리게 하라. 뒤로 젖혔을 때 안 아픈 사람은 뒤로 많이 젖히게 하라. 그런 이야기인데 요건 사실 자세히 보면요. 여기 보시면 앞으로 구부린 거 좋아하는 사람 7%밖에 안 됩니다. 7%를 랜더미제이션해서 구부리고 펴고 해봤자 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익스텐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익스텐전 한 게 좋다는 그 결론밖에 안 되는 그런 데이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 맥켄지가 58년도에 그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널리 쓰이지 않는 이유가 맥켄지 동작의 일부는요. 윌리엄스 동작보다 훨씬 더 허리를 많이 구부리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더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하는 이제 고양이 자세 이런 것도 다 못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근력 강화는 무엇이냐? 근력 강화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허리 아픈 사람들한테 근력 강화를 하면 당연히 복근 생기고 근육은 튼튼해지겠죠. 그리고 우리 허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 근육입니다. 근육의 중요성은 뭐 근육을 다 뺏겨놓고는 누르면 90뉴턴이면 허리가 버클링이 되는데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는 한 1800뉴턴도 18,000뉴턴도 뻔쩍뻔쩍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중요하긴 하나 근육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디스크 내압이 서 있을 때 비해서 2배 뭐 1배 반 이렇게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어떤 근육도 운동을 시켰을 때 그게 만성요통을 하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디스크 손상을 만드는 해부학적 실험인데요. 디스크 손상을 만드는 실험을 제가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스파인 세그멘트를 잡아놓고는 디스크를 가운데 두고 뼈를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계속 합니다. 이걸 한 30뉴턴으로 누르고는 그 2만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요. 디스크 탈출이 툭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바로 윗몸 일으키고 저게 바로 누워서 다리 들기고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힘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디스크가 찢어진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이렇게 복근이 좋은데 밤에 잘 때 통증이 엄청나게 심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강해지는 거랑 안 아파지는 거랑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손상이 있어서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근력 강화를 막 시키는 거는요. 팔뼈 부러진 친구한테 너 팔이 미약해서 뼈 부러졌으니까 팔 근육 운동 지금부터 빨리 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형외과 선생님들 이런 환자들 보면 바로 운동시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부스하고 수술해가지고 뼈를 먼저 붙이고 나서 운동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스크가 손상이 돼서 아픈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키는 건 더 큰 통증을 오게 하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파인 스테빌리티를 좋게 해줘야 되는데
스파인 스테빌리티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그 일군의 학자들이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 아니겠습니까? 이 오블리쿠스 머슬이고요. 익스터널, 인터널. 이 사람들은 딥 머슬인 이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만 셀렉티브하게 코 컨트랙션 시키라고 해서 초음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초음파로 이 그 허리 속에 있는 근육을 보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만 보십시오. 요것만 딱 컨트랙션 할 수 있는 그 업도미널 월을 드로인 하는 그런 걸 아주 열심히 가르치는데요. 그걸 가르치니까 도움이 되더라 하는 논문을 막 수십 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면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운동시켜가지고는 도움이 됐다는 보고가 거의 없고요. 실제로 그 운동 패턴을 많이 가르쳐 놔봤자 일상생활에서 그 패턴이 자기 몸에 익숙해지는 사람은 별로 없고 또 그 패턴이 익숙해지는 사람들조차도 그것 때문에 통증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액티비티 리미테이션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는 극히 보기 드물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좀 더 단순한 방법으로 하는 업도미널 브레이싱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을 살짝 코 컨트랙션을 시키면서 스파인에 걸리는 이 액시얼 디스플레이스먼트 로드 그러니까 쉬어 포스를 줄여주는 것이고요. 허리 근육을 한 12 내지 18% 정도로 살짝 올리면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스파이널 스테빌리티는 36에서 64%로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스테빌리티 심하면 물론 퓨전 서저리 하지만 그 전에 머슬을 통해서 일종의 셀프 퓨전을 하는 거죠. 머스큘러 퓨전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업도미널 브레이싱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업도미널 브레이싱을 했을 때 그 허리 근육에서 나오는 복근에서 나오는 EMG 액티비티고 요거는 할로잉 했을 때 EMG 액티비티가 확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업도미널 브레이싱은 허리 주변 있는 모든 근육을 다 동일하게 코 컨트랙션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정말 디스크가 낫느냐? 디스크를 찢은 양을 방목해 놓고는 매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본 호주의 정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2살 된 양들을 방목을 했고요. 13마리 해서 잡아봤더니 1년 반쯤 지났더니 찢었던 부분은 이렇게 아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우터월은 아물고 그렇지 물론 내부의 디제너레이션은 가긴 하지만 18개월 정도면 아우터 애뉴러스 찢은 건 아물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디스크 찢어진 것도 분명히 아물긴 하는데 사람은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2돌 된 양은 사람으로 따지면 11살짜리 소아거든요. 우리 보통 포로 환자들이 40대 50대 아저씨인 걸 감안하면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요거는 업도미널 브레이싱을 가르쳤던 그룹과 가르치지 않은 그룹을 이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스터디를 했습니다. 요건 참 특이한 것이 600명의 환자를 가르치고는 10년을 팔로우 했는데 그 로스된 환자가 하나도 없다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불가리아에서 나온 알렉시예프라는 게 재작년에 나왔던 스파인지에 실렸던 논문입니다. 봤더니 업도미널 브레이싱을 가르치고 스트렝스닝 한 그룹과 업도미널 브레이싱을 안 가르치고 스트렝스닝 한 그룹, 그 다음에 업도미널 브레이싱을 안 가르치고 플렉시빌리티 한 그룹과 가르치고 한 그룹을 봤더니 업도미널 브레이싱을 가르쳤던 그룹이 플렉시빌리티 트레이닝을 했건 스트렝스닝 트레이닝을 했건 상관없이 업도미널 브레이싱을 가르친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10년 동안 팔로우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서머리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우리가 하고 있는 허리 운동 이런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허리 운동이든지 하면은 허리는 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허리 운동 중에 허리를 망가뜨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플렉션 스트레칭을 최대한 줄이고 어떻게든지 고양이 자세 혹은 앞으로 구부리는 스트레칭 혹은 윌리엄스 엑서사이즈에 대한 팜플렛을 혹시 진료실에 비치해 주셨다면 빨리 그 팜플렛에다가 그 빨간색 꽃표를 치셔가지고 이런 운동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능하면 맥켄지 익스텐전 마뉴버를 가르쳐 주는 게 좋고요.
그 혹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올 초에 그 조선일보에 무슨 뭐 맥켄지 동작에 대한 저 기사가 한번 크게 나오고 나서는 뭐 정선근은 뭐 맥켄지의 전도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맥켄지 운동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뭐 같이 좀 해보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맥켄지 운동이 58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중에 상당 부분 옳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운동의 맥켄지를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익스텐전 마뉴버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신전 동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렝스닝은 결코 하면 안 되고요. 스트렝스닝 하는 부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못 움직이다가 이제 통증이 좋아지면서 운동을 분명히 시켜야 되는데, 선생님들 프랙처 되는 환자들 프랙처 힐링 되고 나서 이제 다시 재활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의 문제가 보온에 비해서 디스크의 힐링이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조금만 통증이 없으면 바로 강한 운동을 시작해서 디스크를 다시 손상시키는 게 많아서 저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리 운동에는 절대로 선행학습이란 건 없다. 선행학습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진도가 늦을수록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모터 컨트롤 어프로치를 해서 너무 복잡하게 할로잉 같은 거 가르치지 말고 심플 업도미널 브레이싱만 열심히 가르쳐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맥켄지가 그 허리를 뒤로 젖히면 좋아지는 걸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윌리엄스보다 훨씬 더 앞으로 많이 구부리는 그런 동작을 마지막에 2개를 더 넣은 데는 어떤 이유가 있냐 하면, 디스크 탈출이 아주 크거나 루트 인플라메이션이 심한 사람들은 맥켄지 동작을 아주 1단계만 해도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라디큘라 페인이 확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엎드리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아프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맥켄지 입장에서는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MRI도 없을 때고 도대체 왜 사이아티카가 심해지는지를 잘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패토피지올로지가 많이 밝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맥켄지 익스텐전 동작을 할 때 더 아파지는 그런 경우는 보통은 바이올로지컬 트리트먼트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엔세이드를 좀 줄기차게 좀 강하게 쓰거나 아니면 에피듀럴 스테로이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같이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환자가 오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허리를 망치는 나쁜 운동이다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요. 이걸 그냥 환자분들한테 떡 종이를 주면요, 절대로 환자분들 안 쳐다봅니다. 쳐다봐도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옆에 앉혀놓고요, 할머니, 아주머니, 요런 운동 하십니까? 요거 하지 마세요. 요런 운동 하십니까?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손으로 찝어가면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런 근력 강화 운동 하지 마십시오 해서 보내고 나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이런 운동 많이 하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운동. 왜? 너 허리 뒤로 젖히라고 그랬잖냐. 그래서 내가 헬스클럽 가서 허리 뒤로 젖히는 운동 많이 하고 왔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환자분들한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걸 벌써 한 4, 5년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요런 그림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요거 하지 마십시오. 또 간혹 아무리 치료가 분명히 잘 됐는데도 계속 아픈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혹은 뭐 퓨전 하고 나서 계속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운동하는 거 있다고 그러면요, 그것만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고 한 3개월만 있다 다시 한번 와보십시오 하면 많이 좋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나쁜 운동, 윌리엄스 동작과 허리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만 한 석 달 못하게 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좋은 운동이라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좋은 운동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진도를 빨리 나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요거만 대부분 시킵니다. 사실은 신전 동작, 엎드려서 하는 것, 앉아서 하는 신전 동작, 그 다음에 서서 하는 신전 동작, 그 다음에 이제 업도미널 브레이싱 하고는 뭐 허리 살림 걷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복대라고 제가 올해 초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선생님들께 그 백년허리라고 거기에 이제 그 업도미널 브레이싱을 한국말로 자연복대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업도미널 브레이싱 한 상태에서 하루 한 30분 정도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가장 안전한 운동이고요. 그다음 그 책에도 보면 이렇게 맥길의 빅3라고 나옵니다. 맥길이라는 친구가 캐나다 그 유니버시티 워털루에 있는 그 체육학과 친구고요. 이 친구가 홍콩 백인인데 홍콩 출신의 그 높이뛰기 선수였나 그 허들 달리기 선수였나 아주 몸도 좋고 185 정도 되는 그 체격의 몸이 아주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스파인 바이오메카닉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요런 운동, 요 운동, 사이드 브릿지, 그 다음에 컬업, 그 다음에 이 벌드독 엑서사이즈, 요거를 이제 아주 여러 가지로 그 베리에이션을 줘가면서 운동을 주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와서, 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허리 아픈 환자를 그냥 누워 있는 사람들만 받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운동선수고 자기가 체대 교수다 보니까 어떻게 허리 운동을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힙 힌지 동작이라든지 스쿼트 하는 동작도 혹은 브리징 하는 동작도 그 몇 길이 다 여러 가지로 그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이제 그 동작 패턴을 그 보여주고는 있는데 사실은 요것 자체도 사실 그 디스코제닉 페인이 심한 친구들 사람들은요 하면 조금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파란색 되어 있는 부분을 기본으로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동작으로 프로그레션 할 때는 반드시 정말 통증이 심한지 아닌지를 계속 물어가면서 페인 프리 레인지 내에서만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그 허리 아픈 사람들 운동만 계속 시키다가 느낀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진짜 허리 운동에 대해서는 결코 빠른 진도가 자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손상이 되면 손상되고 일어나서 낫는 데는 손상은 순식간인데 손상으로부터 그 페인이 좋아질 때까지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 오버 트레이닝, 오버 엑서사이즈, 오버 스트렝스닝이 되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정성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질문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심플 업도미널 브레이싱 운동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요. 업도미널 브레이싱 하는 방법은 김영훈 배은환 선생님께서 그 질문해 주셨습니다. 심플 업도미널 브레이싱의 첫 번째 단계는 룸발 로도시스를 회복하는 겁니다. 허리를 쭉 펴고 룸발 로도틱 커버가 생긴 상태에서 물론 페인이 없어야 되겠죠. 때로는 파셋 조인트가 심하게 아픈 친구들이나 그런 경우는 허리를 뒤로 젖히는 것만으로도 페인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스윗 스팟을 찾는다고 그러는데요. 룸발 로도시스를 하다가 아주 심하게 페인이 생기는 범위까지 로도틱 커버까지 갔다가 다시 로도시스를 조금 줄이는 방향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고 거기서 이제 업도미널 머슬의 코컨트랙션 하는 건데요. 코컨트랙션 하는 방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 배꼽 옆에 바로 옆에다가 손가락으로 배를 꼭꼭 눌러보면 배가 말랑말랑하지 않냐. 그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헛기침을 살짝 해보라고 합니다. 헛기침을 살짝 할 때 업도미널 월이 좀 딱딱해지거든요. 그 정도 딱딱한 상태로 지내라 하는 그게 업도미널 브레이싱인데 사실 요 트레이닝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살, 30살 된 애들 혹은 뭐 40살 이런 친구들도 운동 많이 한 애들은요. 금방 배웁니다. 가르치면 이거 금방 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한 60대 아주머니들, 허리 오랫동안 아팠던 아주머니들은요. 진짜 한 달 동안 매일 와서 가르쳐도 잘 안 됩니다. 이게 모터 컨트롤이고 일종의 골프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프 스윙이 평생 안 하다가 혹은 평생 나쁜 스윙만 계속 하다가 60대 가지고 교정해주면 잘 되겠습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이것도 참 그 트레이닝 하는 게 쉬운 사람은 쉽고 아줌마들, 할머니들, 이런 분들, 할아버지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디바이스도 좀 만들어 보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허리를 꼿꼿이 편 상태에서 그 살짝 헛기침을 할 때 배에 힘 들어가는 정도로 유지하십시오. 그렇게 일단 설명하시면 됩니다. 고양이 등 동작은 왜 안 좋은 것인지요? 이남 교수님 질문하셨는데요. 고양이 등 동작은 업도미널
룸발 로도시스를 없애고 옵토미널 플렉션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맥길은요, 고양이 등 동작을 시키라고 그럽니다. 운동 초반에 몸 풀 때. 근데 그 시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절대로 레인지 오브 모션의 끝까지 밀지 말고 그 고양이 등하고 그다음 허리가 캣 캐멜이라 그러죠. 그 허리가 다시 펴지는 부분까지 한 5번 정도 살짝 움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가르치면요, 뭐든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를 막 엄청나게 스트레칭하면서 고양이 등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플렉션 스트레칭하고 똑같기 때문에 윌리엄스 동작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김홍록 선생님께서 스폰딜러 리스테시스 환자도 동일하게 전형되나요? 운동법은 어떤지요? 스폰딜러 리스테시스 환자들의 가장 큰 그 다이나믹 그 인스테빌리티가 허리를 구부릴 때 리스테시스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스폰딜러 리스테시스 있는 환자들은 디스크 손상이 훨씬 더 에그러베이션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훨씬 더 스트릭트하게 해야 되고요. 제가 드린 말씀, 오늘 드린 그 운동 원칙을 아주 스트릭트하게 적용해야 될 케이스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폰딜러 리스테시스 환자고요. 그 다음 퓨전하는 환자입니다. 퓨전 환자는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퓨전하고 나서 어저이슨 세그멘트에 디제너레이션이 많이 오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칭 절대로 하지 말고 스트렝스닝도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그 MGH에서 퓨전 서저리 바꾸는 윌리엄스 엑서사이즈를 시키는 거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 다음 맨 처음 질문하셨던 박영남 선생님, 급성기 디스크 통증일 때 방사통 동반할 때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환자 요럴 때는 사실은 스트렝스닝 완전히 금하시고요. 엎드려서 하는 맥켄지 신전 동작만 시키면 됩니다. 근데 엎드려서 하는 맥켄지 신전 동작 자세만 잡아도 방사통이 심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에피듀랄 스테로이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주 선생님, 업도미널 브레이싱 엑서사이즈는 포화갑이 높아지고 라디큘러 페인이 악화될 것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제 의견은 어떤지. 아주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왜 허리 운동을 하는데 허리 아프는 게 좋아지지 않냐고 생각했을 때, 그럼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 모든 의사들이 다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 근력 강화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헤랄드 경제인가 우리 대학의 그 교수님 한 분이 인터뷰하셨던데, 근육을 강화시켜서 허리를 잘 잡아주면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허리 근육 중에 어떤 근육을 스트렝스닝 하면 그 디스크 내압이 줄어드는 게 있나? 트랙션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근육이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허리 근육의 아나토미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아무리 공부를 해도 허리 속에 있는 그 어떤 근육도 컨트랙션 하면 디스크 내압이 올라가지 않는 근육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도미널 브레이싱 엑서사이즈 하면 당연히 복압이 높아지고 라디큘러 페인이 악화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사실 많은 그 방황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그 업도미널 브레이싱을 해가지고 디스크 속의 그 파워를 12 내지 18% 정도로 그 디스크에 걸리는 로드를 증가시켜 줬을 때 그때 나오는 스파이널 스터빌리티는 36%에서 64%로 증가된다는 그런 그라나타라는 그 교수의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처럼 업도미널 브레이싱 엑서사이즈를 해서 복압을 높여가지고 그 허리 주변을 빳빳하게 하는 것이 디스크 내압을 증가시켜서 디스크를 손상시키거나 혹은 디스크 탈출을 심하게 만들 정도까지는 올리지 말고, 그러면서도 스파이널 인스터빌리티를 살짝 막아줄 정도까지는 올리고 하는 그 적정한 정도의 업도미널 브레이싱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일상생활 할 때는 자기 맥시멈 볼런터리 컨트랙션이 한 5 내지 10%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 들 때, 시장 봐가지고 우유니 이런 거 많이 사가지고 아주 무겁게 들고 올 때는 한 15 정도, 15% 자기 MBC의 15% 정도의 그 코 컨트랙션이 돼야 이제 스터빌라이제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장미란 선수처럼 아주 무거운 그 역기를 들 때는 한 30 내지 40%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디스코제닉 페인이 심하다든지 라디큘러 페인이 있는 사람은 한 10% 혹은 15% 힘만 빡 줘도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업도미널 브레이싱이 페인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에서 아주 살짝 해야죠.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그 질문 6개 중에서 가장 그 오늘의 Today's Question은 이인주 선생님 질문입니다. 혹시 뭐 저 상품 같은 거 준비되어 있으면 이인주 선생님께 꼭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늘 강의에 그 맥을 짚는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이고, 이런 질문 나오지 않으면 제가 이런 말씀 잘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하고 또 말씀드리다 보면 뭐 저 사람 왜 저런 이야기 하나, 쓸데없는 이야기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질문이 나와야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가 선생님들의 진료에 있어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강의는 2주 후 대한정형외과 의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ST 위클리 PTH 테리본과 국내 개발 콕스2 이니비터 아슬렉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한정형외과 의사의 웹심포지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